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창용 은행 총재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2월 CPI 발표 이후에 첫 공식 석상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기준금리 변화에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가 나와서 어제 부동산 시장이 좀 떠들썩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밤 12시에 발표된 중요한 이슈도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물가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CPI가 4.8%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자, 이 4.8% 상승률 시장 전망치 5% 그리고 전월의 4.2%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은행 총재한테 물가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더니 한국은행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3월 물가가 4.5%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이번에 덧붙였어요. 그것도 속보로 언론 보도로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2월에 4.8%, 3월에는 4.5% 이하가 되고 그 추세가 이어져서 연말에는 3% 초반까지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현재 물가 4%대지 않냐? 지금은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인상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다. 그럼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고려가 가능하냐? 3%대를 이야기해요. 3%대 물가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렇다고 3%대가 연말까지 지속된다고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2%로 수렴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봐도 금리 수준이 3%, 3.7%, 3.8%면 금리 인하 논의하기 너무 빠르잖아요. 왜냐면 물가 안정 목표치가 2%니까 그건 적어도 3% 초중반은 되어야 검토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이 3.5% 이하가 될 때 본격적인 인하 검토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2%로 수렴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체크할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근원 CPI로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원 CPI가 뭐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기준이에요. 현재는 4%로 되어 있죠. 자, 이 근원 CPI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또한 물가 상승세에 또는 물가 하락세에 지속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가 같이 하락해야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것을 어제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자, 현재 물가 상승률의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있어요. 자, 물가를 낮추는 요인 뭐가 있죠? 이번에 4.8%로 낮아지는 이유는 석유류 제품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면서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4.8%가 나왔고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석유류 제품 두 자릿수 하락세 나올 거예요. 자, 상방 요인은 무엇일까요? 물가 불안의 요인,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공공요금입니다. 얘가 무려 28.4% 급등을 했어요. 근데 하방 요인인 석유류 제품은 근원 CPI에 미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상방 요인인 전기가스 수도는 근원 CPI에 포함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가 낮아지는 것은 다 알아요. 왜냐면 일단 휘발유 가격만 보더라도 1년 전에 2,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 1,500원대니까 그것만 감안해도 20%가 넘잖아요. 경유 가격도 비슷하고요. 등유 가격도 4월 이후에 발표되는 CPI부터는 그것도 마이너스 두 자릿수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 근원 CPI가 낮아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젠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전기, 가스 요금 올린 지 1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왔어요. 자, 근데 왜 이번에 난방비 폭탄이 터졌다? 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가스 요금을 나눠서 올렸었는데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다? 겨울이다 보니까 지금 한꺼번에 느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기 요금 올린 거 이번에 언제 체감된다? 내년에 올해 7월 8월 달에 에어컨 많이 쓰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많이 올린 게 통계 언제 많이 반영이 됐다? 작년 10월 달부터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얘가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 비교를 하는 거니까 2024년 10월부터는 근원 CPI 상승률도 둔화될 거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 전망 경로가 유지된다면
올해 4분기부터 금리 인하 검토가 예상이 되는 거죠. 물론 복병은 있어요. 지금 전기가스 요금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도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미뤘거든요. 그럼 하반기 언제로 미룰까? 지금 보면은 한 10월 달 이후에 올리는 것이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덜 주는 방법이 되겠죠. 이때 얼마나 올릴지 현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10월부터 금리 인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는 어떻게 될까? 금리 많이 올리지 않았냐? 경기 위축되지 않을까? 기자가 질문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창용 원 총재가 올해 1.6% 성장을 예상을 하는데, 상반기 때는 1.1%로 이제 저성장에 들어갈 것이고, 하반기 때는 2% 수준의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잠재 성장률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창용 원 총재는 지금 언론들의 지적과 다르게 좀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다. 두 번째,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겨울을 지낸 유럽에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 그러면은 세계 3대 시장에서 회복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반기의 경제가 나쁠 것 같지 않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 볼게요. 한국은행의 물가, 성장률 전망 경로대로 움직이면 4분기부터 근원 CPI를 체크하며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요약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만약 올해 하반기에 물가 하락세가 더 가파르고 성장률 둔화가 심각한다면 금리 인하 검토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물가 하락세가 덜 나타나게 될 경우에도 금리 인하 검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가끔 해외 IB들 보면요, 뭐 올해 뭐 8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 뭐 9월 달에 내릴 거다, 좀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되게 세게 올 거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세게 오고 물가 하락세도 가파르게 나타나서 금리 인하 검토가 빨리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침체의 강도하고 물가 하락세 전망에 대한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 이제 한국은행과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3월 FOMC 이후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최대가 된다.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자, 3월 FOMC 이후에 이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1.5%포인트까지 나죠. 그리고 시장 전망치 5.5%까지 올리게 된다면 금리 차이가 2%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최대한으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될까? 이창용 원 총재한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요, 예시를 들었는데, 작년 9월 달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1,450원까지 위협을 했었잖아요. 이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0.25%밖에 안 났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통화정책 잘못했다고 비난을 하잖아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25%포인트 차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만 예시를 들더라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반드시 환율과 연계된 것은 아니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통화정책이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거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준다. 이번에도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있었습니다. 성명문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어깨 매파적이었어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2%로 낮추는 과정은 멀고 험난할 과정이 높아. 그래서 최종금리가 더 높을 가능성, 뭐 이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또 하나,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 그 다음에 이 베이비 스텝을 이어나갈 거라고 봤는데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뭐죠? 빅 스텝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것을로 시장이 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를 봤더니 국채금리 이렇게 쭉 뛴 거 보이시죠? 그 이후에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채금리가 4% 근접한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요, 105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자,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이번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빅스텝 가능성이 잠깐 54.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거의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영상 제작 시간에는 나와 있네요. 자, 과연 미국에서 빅스텝을 했을 때 이창용 총재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은 3월 달에 이제 금토위가 없죠. 4월 금토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창용 총재 부동산 불패 계속될지 다시 고민해봐야. 그래서 부동산이 대마불사이고 불패고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성공한다는 견해에 잡혀 있는데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부동산 하락 추세에 대해서 지난해 6월이 피크였고 지금까지 약 20% 가까이 하락했다. 그러나 하락의 중간도 못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몇 년 지나면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10년, 20년 동안 바닥에서 장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을 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좀 이분도 분석을 한 거예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에 따라서 현직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제 전직 한국은행 총재가 같은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인구 감소와 관련된 내용은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지금 인구 급감 심각하죠. 출생아 수 보면 진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쪽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지금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 지역의 소멸 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언제까지 서울이라고 안전할까? 수도권이라고 안전할까? 인구 감소에 서울 아파트도 위험한 시기가 있다는 거 저희가 영상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뒤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보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